자, 박혜상의 싱생송 12월 마지막 주 자투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 자투리 역사인 가요. 날짜로는 12월 28일, 29일, 30일, 31일까지 나흘간의 이야기를 전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895년 12월 28일 보겠습니다. 프랑스 루미에르 형제의 세계 최초의 영화 상영.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발명가죠. 오기스트 루미에르 그리고 루이 루미에르, 이렇게 루미에르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토요일 저녁 날짜를 잡아서 살롱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살롱에서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895년 12월 28일입니다. 입장료가 있었다 그래요. 1프랑, 네, 프랑스 1프랑.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는 루미에르 공장, 또 바다, 그리고 또 열차 도착, 이런 제목의 약 10여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그 관객들의 환호 속에 영화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날 그 상영이 바로 영화 시대의 시작이 된 거지요. 2018년, 그러니까 지지난해입니다. 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루미에르가 초청 상영이 됐었습니다. 루미에르 형제의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형제는 영화와 보급의 형태까지 지금의 시스템을 이미 갖춰가지고요. 그야말로 영화의 시조다, 이렇게까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이, 여러분 예전에 그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사진관이 참 많았잖아요. 뭐 동네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루미에르 사진관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루미에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낯선 이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미에르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의 성이죠, 성. 그리고 이름이 오기스트, 그리고 루이, 이 두 형제잖아요. 근데 루미에르가 참 그 묘한 게 말이죠. 불어로 빛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야, 이거 영화가 빛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정말 묘한 그 동양식의 이름 궁합이 아닌가. 궁합이 잘 맞아떨어져서 영화가 이렇게 탄생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1967년 12월 29일 갑니다. 지리산,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날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국립공원이 생겨났죠. 근데 국립공원의 역사를 쭉 보니까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이 1872년도에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앞다퉈서 각 국가마다 자신의 나라의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도 바로 12월 29일 날 지리산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이래로 정말 많이 국립공원이 생겨났죠.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속리산, 한라산, 설악산, 내장산, 정말 엄청납니다. 가야산의 오대산의 덕유산, 거기다가 주황산, 또 태안해안, 그리고 또 다도해 해상,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많은 국립공원이 생겨납니다. 월출산의 변산, 반도의 무등산의 태백산 국립공원까지 말이죠. 네, 이 국립공원을 성격별로 보면은요, 일단 첫째로 자연 경치를 대상으로 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해상을 대상으로 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고적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역 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7년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그 이후로 많은 국립공원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1916년 12월 20일인데요. 러시아의 괴승 라스푸틴이 피살된 날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 러시아의 이야기예요. 이 러시아 혁명사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라스푸틴은 말이죠. 그 러시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897년에 28살 나이에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몇 해 후에 1900년대 초 시베리아의 정신치유 수도승으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네. 근데 하필 그 무렵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 이 사이에 일남 사녀가 태어났는데, 그 일남이 하필 그 시기에 하나 있는 아들이 혈우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엄마가 되는 알렉산드라는 참 그 아들의 혈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데 차도가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의 혈우병을
치료를 하게 되죠. 그게 뭐 완벽하게 그 의학적으로 치료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신적으로 치료가 분명히 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정말 최고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온갖 횡포를 다 저질러요. 본래가 이제 천성이 좀 그랬었던가 봐,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황후의 신임을 얻으면서 정말 온갖 전횡을 다 저지르고, 특히 그 전횡이 말이죠. 1915년 4월 달에 황제가 전쟁에 참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황후가 실질적인 권력을 다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스푸틴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실 유모가 라스푸틴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유모가 가만히 있질 않고 내가 라스푸틴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그대로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후는 라스푸틴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스러운 일이야 이러면서 그 말을 발설을 한 유모를 해고를 해버립니다. 유모를 말이죠. 네, 그 정도로 라스푸틴에게 절대 신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라스푸틴의 피살 배경입니다. 피살 배경. 네. 자, 그런데 그런 방탕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펠릭스 유스포프 황제의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 유학 갔다가 와 보니까 이 자신의 나라 러시아가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전횡을 일삼는데 이건 정말 뭐 말할 수도 없이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갖가지 악행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후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신임을 하는 겁니다. 그 지지와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악행을 일삼고 전횡을 일삼는 겁니다. 누가? 라스푸틴이. 그래서 쟤 안 되겠다. 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러시아를 위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라스푸틴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자신의 집에 라스푸틴을 초대를 합니다. 어느 날 초대를 해가지고 독이 든 케이크와 와인을 주게 됩니다. 이건 몇 점을 먹고 와인을 몇 잔을 마셨는데도 독이 들었는데도 꿈쩍을 안 해. 안 죽어.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유스포프가 깜짝 놀란 거죠. 응? 이 자식 귀신 아니야?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정작 죽어줘야 될 사람은 안 죽고 말이죠. 몇 잔의 독배를 마시고 몇 조각의 독 케이크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말똥말똥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결국 유스포프는 당황해가지고 권총을 꺼내서 총을 쏩니다. 이거나 먹고 죽으라 이놈아 하고 빵빵빵 쓰러졌죠. 쓰러진 걸 보고 다행이다. 이제 죽었으니까 남아있는 일은 그렇죠. 사후 처리죠.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되고 또 다른 것보다도 라스푸틴의 집에 가서 라스푸틴이 외출했다가 돌아온 것처럼 빨리 알리바이를 꾸며야죠. 그래가지고 라스푸틴 집으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갑니다. 가서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라스푸틴의 옷을 입고 그림자를 싹 실루엣 전법이죠. 그림자를 싹 보이면서 우리 집에 라스푸틴이 어젯밤에 귀가했어요. 이제 이런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딱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거기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라스푸틴의 공격을. 아까 죽었잖아. 안 죽었어요. 그래도 라스푸틴 살아있었던 거예요. 자, 독 케이크를 몇 조각 먹었죠. 독배를 몇 잔이나 마셨죠. 거기다가 권총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스푸틴이 살아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거야. 기겁을 한 거야. 저 귀신이야. 귀신 잡아라 하고 도망을 쳐 나온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까 대기하고 있던 그 일행들이 나오는 라스푸틴을 총으로 다시 빵빵빵빵 쏩니다. 라스푸틴이 뭐 저도 인간인데 별 수 있겠습니까? 픽 쓰러진 거죠. 그리고 그 시체를 강가에다 갖다 버리는데요. 네브카 강입니다. 네바 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네바 강에 그 시체를 유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역사에 있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네. 실제 역사고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얼마 후에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부검 결과 그 기록이 좀 달라요. 어디를 보면은 독살의 흔적은 없고 폐에 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채로 물에 던져진 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당사자인 황제의 조카죠. 펠릭스 유스포프가 나중에 증언을 한 겁니다. 증언을 한 거.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인데 이 증언을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죠. 다른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독배를 그렇게 마시고 실탄 총을 그렇게 맞고 그리고 또 강철 지팡이로 머리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다.
그리고 라스푸틴의 죽음은 나중에 부금을 했더니 총살도 아니고 독살도 아니고 결국 폐에 그 강물이 스며든 걸로 봐서 익사로 판명되었다. 이야, 이거 사람 맞나요? 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산 사람을 그냥 수장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네. 참 어쨌거나 이 이야기를 야사나 비사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유스포프가 증언한 그 얘기만 믿기에는 조금 좀 그런 게 좀 있죠. 네. 아무튼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라스푸틴의 예언서가 발견이 됩니다. 예언인지 유언인지 아무튼 그런 예언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예언서를 보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나를 죽이는 장본인이 만약에 황제의 친구라면 이 황실도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고 내가 죽었는데 나를 죽인 그 범인이 러시아 황실의 귀족이라면 차르는 25년 후에 러시아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러시아의 빈농의 손에 죽는다면 우리 러시아는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차르가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죽었어요? 러시아 귀족 왕족에게 죽었잖아요. 네, 라스푸틴의 예언대로 정말로 사후 약 10개월 정도 후입니다. 1917년 11월 제정 러시아가 붕괴가 되죠. 마지막 왕조인 로마노프 다이너스티가 몰락이 됩니다. 볼셰비키 혁명 속에 등장한 레닌이 토지, 평화, 그리고 빵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혁명의 성공을 이끌어내죠. 그러면서 지도자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11월 8일 러시아 임시정부가 사라지고 소련 시대가 막이 오르는 겁니다. 으아, 재밌는 역사야. 라스푸틴 이야기 재밌어요. 네,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라스푸틴 얘기를 더 못 해드리는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또 할 얘기가 있겠죠. 네. 자, 1961년 12월 31일. 그러네요. 말일이네요. 네. KBS TV가 개국을 한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BS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KBS 텔레비전의 첫 전파가 발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의 첫 TV 아나운스먼트였었습니다. 임태근 아나운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방송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해외에서 카메라가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 한 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매우 불규칙적인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 후 1962년 1월 5일부터 하루에 4시간씩 주 30시간의 정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 생방송입니다. 녹화 장비가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드라마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 1월 26일 첫 드라마가 방송이 됩니다. 유치진 원작 차범석 각색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유치진 선생 첫 작품을 유치진 선생의 원작 작품으로 썼는데요. 유치진 선생은 현재도 그 혼이 살아 움직입니다. 국내의 예술계 대학교 중에 인지도 최고, 선호도 최고, 가장 높은 학교가 바로 서울예대지요. 예전에 서울예전. 이 서울예술대학을 설립한 바로 그분이 동랑 유치진 선생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1월 1, 2, 3일은 따로 뽑아서 시무식 전 이야기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2월 31일까지 주에 관계없이 한 해를 걸러가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이야기만 펼쳐드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월 1일 새해 시무식이 열리기 전 1, 2, 3일의 주간 역사를 갖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